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염소 아저씨님, 우리 아름다운 양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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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3월 1일 3일절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 고국에서는 이제 반나절 먼저 이제 3일절 행사를 치렀는데요. 3일절 행사 관련해가지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양이님 혹시 그거 들으셨나요? 저 3일절 자세하게는 발언. 지금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대놓고 친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이. 음, 그리고 뭐 과거의 그 관계를 다 극복을 하고 좋은 관계를 나가자고 하면서 우리가 다 그냥 굴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막 좀 화가 나요. 그러면서 저기 북한 또 탓하고 그러겠죠? 나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친북하는 건 그렇게 난리치면서 친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대할까? 3.1절 기념사를 듣고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어떤 마음의 빚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일단은 사과받고 그 다음에 화합이라든지 뭐 윤 대통령 뭐 3.1절 기념사 들어보면 뭐 화합하고 뭐 같이 발전하고 뭐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미사고를 썼지만 사실 굴욕적인 거라고 저는 밖에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그 과거사 발언 같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3.1절인데 그 일장기를 달았대요. 그거 보셨어요, 기사? 예, 그러니까 왜 봤어요. 그랬냐? 뭐 서울 어디 사람들이 그러니, 아파트에 예, 네. 아닙니다. 달았더라고요. 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맞춰서 했대요. 뭐 그런 기념사를 하는 대통령이나 또 거기에 맞장구 치는 그런 국민이나 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러게요. 그 그러니까 일본의 측에서는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국은 일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이요. 그건 음, 조선 스스로 망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이라는 네네. 사람들의 대부분이 태도가. 네. 예, 지금 제일 그러니까 큰 문제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잊고 안 잊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외교 관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전혀 옛날에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 간의 이 갈등, 그럼 남중국해에서의 뭐 대결, 거의 군사 대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일본은 계속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롭게 자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옛날에 야욕을 다시 불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럼 그렇죠. 한반도는 또다시 뭐 병참 기지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굉장히 위험한 그 앞날이 지금 펼쳐질 예정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에 그 문제들을 어,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부분을 다 포기하고 굴종의 자세로 나가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동감합니다. 뭐, 연설문, 기념사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조선이 일본에 침탈당한 거는 일본이 뭐, 나쁘서가 아니라 조선이 대응을 잘 국제사회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못 따라갔다. 뭐 이런 나라에서 누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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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때린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잘못한 거다. 뭐,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씁쓸하고, 이 사람의 역사, 그런 세계관은 어떻게 짜여진 것인지, 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저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아이, 독도 저 조그만 그 지도의 점밖에 안 보이는 거 그냥 줘버리면 어때? 그냥 이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그냥 줘버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아, 글쎄요. 그건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얼마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있는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64개, 64개의 항목을 조사해서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줄여서 30개로 줄였습니다. 검사 항목을. 그리고 가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걸 강력하게 이거 다 쓰레기를 여기다 3개에다가 피해를 주냐 이거 쓰레기를 버려서 이렇게 말이라도 항의라도 했는데 지금은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조용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보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굉장히 분노스러운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누구죠? 검사. 이 사람을 무슨 네. 조사과에다가 임명을 했는데 그 아들이 학폭으로 연루가 된 것이 들통이 나면서 바로 이제 임명 취소를 했습니다. 양희님 혹시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일단은 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을 시켰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학폭 관련된 그 아들 때문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약간 가려지고 있는데 이게 그 이제 경찰마저도 다 검찰이 손에 쥐겠다라는 지금 그런 거고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뭐 여기저기 유튜브며 뭐 뉴스 지금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누가 누구를 뭐 괴롭히는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그 학생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 학생 아들도 뭐 학교에서 워낙에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좀 반성할 기미가 보일 때마다 이 아버지가 나서서 그걸 다 그 무마를 시키고 그리고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는 이제 서울대에 또 진학을 하고 이런 굉장히 이 한국 사회의 그 부조리를 또 다 보여주는 그리고 아들이 그랬대요. 검찰은 뇌물 받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도대체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뭐 어쩌다가 들은 생각이겠어요? 맨날 그냥 일상생활에 봐온 생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 딸 조민 양하고 그냥 대조되는 음, 정말 이 사람이 그 해온 행위들이 그 서울대에 입학한 뭐 수시가 아니고 정시니까 문제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학폭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법원까지 갔다 온 기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감점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대 입학에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라도 그런 사항이 그 고려가 안 돼서 이 사람이 붙은 거라면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했다라고 하는 그 한동 법무장관이 자기가 마치 몰랐던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음, 이거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은 뭐 또 대노를 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대노를 하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야, 너네들은 이런 거 하나 못 숨기고 왜 이런 것도 들통나서 시끄럽게 해? 대노했을 것 그렇죠. 같네요. 저 어느 부분에서 대노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죠.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학폭이라는 학교 폭력이 벌어졌을 때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뭘 했는지 그냥 구경을 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왜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눈앞에서 뻔연히 펼쳐지는데 왜 우리는 수수방관하는가? 왜 아무도 얼마 말하지 전에 않는가? 그 글로리 드라마 봤죠? 혹시 저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안 그게 봤습니다. 학폭에 관련된 건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학교 폭력에서 발생되는 그 패런 중에 하나가요.
그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사람을 편을 들면 타깃이 편드는 사람한테로 옮겨간대요. 그래서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걸 눈 감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놈들을 야단치고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해야지, 왜 옆에서 정말 힘없어서, 그리고 얼마나 대놓고 검찰인 아버지의 그 백을 믿고, 야, 우리는 죄를 져도 잡혀 들어가지 않아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나서서 정의를 얘기하겠어요. 뭐, 옛날에는 학교 내 폭력 이런 거 보면은 가정이 어렵고 삐뚤어진 애들이 뭐 학교에서 이제 담배 피고 말 안 듣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질 배워가지고 부잣집 애들을 팬다든가 이랬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집 애들만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사회 계급이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학교까지 가고 거기에다가 폭력까지 가해지는다는 사실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자기가 아무리 폭력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아, 내 뒤에 내 백인 내 아빠가, 뭐 내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커버해 줄 거고, 저기 장재훈은 노엘 봐요. 그 음주운전 딱 이렇게 버리고 그것도 다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잡혀서 그렇게 됐지만,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학교 폭력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어른들한테 배운 대로 내려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나 검사 아빠야. 뭐 우리 아빠 검사,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인식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까지 갔었는데 이제 부결이 났어요. 근데 이 한 표 민주당 차이로 내에서 이겼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30여 표가 났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정치 인생 끝난 게 아니냐, 뭐 이게 언론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좀 그랬는데, 뭐 결론적으로 봐서는 잘 됐다 싶어요. 왜냐면 총선 있기 전에 이런 한마디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다 이렇게 밝혀서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뒤통수 맞는 일을 없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는 이 사람들이 뭐 문파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문파라고 하면은 문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좀 이렇게 정치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결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이렇게 다 지금 문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음,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켜요. 음, 악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 자기네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동훈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뭐 이러고 있어요. 음, 전에 남경필 지사가 그 도지사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막 그랬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재명 음, 대표를 서포트 하느니 그냥 차라리 누구든 상관없다. 국힘도 상관없고 누구든 음, 상관없다. 그러는 사람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한다면, 당 지도부의 얘기가 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새로운 목소리들이 있었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의 분란을 막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극혐이에요. 당 내부의 극혐.
나는 옛날에 A 후보 방에도 있어봤고 B 후보 방에도 있어봤거든요. 둘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자세가 극단이에요, 극단. 그래서 저는 음,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거의 그 극한의 감정까지 간 상태에서는 미주의 동포들이 과연 뭐하러 그런 극한의 대립 대결에 끼어드나. 난 그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싸움 과정은 나는 지금 뭐 윤석열이건 한동훈이건 이거보다는 민주당 내부에 이러한 다른 목소리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무조건 적이나 뒤통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존중해야 될 어떤 목소리? 비록 공개석상에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표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겁하다고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목소리를 소중히 여겨서 어떤 당의 단합의 어떤 계기로 삼아서 다시 나갈 것인가? 이걸 극복할 것인가? 못 극복할 것인가? 난 이렇게 봅니다. 뭐 극복 못하면 양쪽의 그 극한의 대결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아무리 윤석열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쉽게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를 미워하는 어떤 한 계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왜 우리는 화합을 하지 못하고 그 요인은 뭔가를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염소재 씨가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분을 되게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음,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했고, 그래서 결과가 그분이 이제 민주당 대표로 나왔고 대선을 치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제가 국힘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저는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하는 미국에 계신 그 한마디로 정치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막 대놓고 흉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지했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지지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더 많이 배워야 돼 이런 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꼰대 아닌가. 왜 생각이 안 바뀌지? 그래서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분명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텐데 그 오히려 탓을 이재명 대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저는 있다면 그때는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재명의 그 극렬한 그런 팬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힘당을 반대하는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바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 측면에서 저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번에 느껴지는 거예요. 대놓고 앞에서 그래 나는 이재명을 지지를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음, 설득을 하든 뭘 예, 그 하든 같이 대화를 해야죠.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러니까요. 서로에 대한 그 극한의 미움의 감정,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냥 저거 죽여야 돼, 저럴 수가 있냐라고 제 미움으로 말이 치달으면 양쪽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적인 원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여기에 80%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저건 정말 못 참겠다, 저건 정말 나쁜 놈이다,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힘을 쏟는 것보다는 나는 민주적인 음,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당의 화합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방안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더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이 이 국회까지 올 사항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부결된 다음에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북한 탈북민 송환한 것으로 또 문제 삼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이것을 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여집니다. 염사시님, 미국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짧게. 미국에서도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팍스 뉴스의 기라성 같은 앵커들이에요. 칼슨도 있고 뭐 다 있죠. 덥스도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2020년에 했을 때 투표 기계 잘못돼가지고 선거 부정이 대규모로 있었다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도미니언인데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어요. 팍스뉴스를.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청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을 다 순조롭게 다 진행하고 일을 했는데 팍스뉴스가 계속 이 도미니언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선거가 부정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다 엉망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 명예가 크게 훼손된 거 아닙니까? 기업 같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 뭐 영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무도 수주를 안 주지.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21년 3월에 하고 11월에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래서 팍스뉴스 앵커들 불러다가 이제 증언을 해봐라 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마리아 발티로모. 이 사람 뭐 유명하죠. 저는 이 사람이 CNBC에서 앵커로 있을 때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박스로 갔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뭐 무작위 주장을 했어요. 뭐 다 선거 부정 다 이렇게 당시에 선거 일에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신디 파월 변호사를 불러다가 이제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다 사기라고 그러는데 증거 있냐? 그러니까 시드니 파월이 증거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명예훼손 소송장에서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메일이 하나 왔대요. 그런데 이메일 내용이 희한해요. 바람이 나한테 말을 해줬다. 그리고 나는 마음적으로는 머리가 잘린 유령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는 이 선거가 다 부정인 걸 이미 다 안다. 이런 이메일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런데 조금 아까 인터뷰 내에서 볼 때 마리오 말티 로마가 막 물어보잖아요. Are you sure? Can you prove it?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근거가 뭐냐고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메일 하나예요. 이름을 익명의 어떤 여자의 이메일. 그리고 자기는 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뭐 팍스뉴스의 회장과 지금 루퍼드 머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기는 다 한다. 근데 그 팍스뉴스의 CEO는 그 당시에 이미 죽었던 상태예요. 근데 뭐 근거가 없는 얘기를 막 꾸며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펼쳐왔던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이긴다는 선거 결과를 팍스뉴스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 선거 개표일 당일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팍스뉴스 저거 왜 그래?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방송을 막 한 거예요. 그 선거 다 조작된 거다. 완전 선거 부정이다. 그러면서 팍스뉴스 그 오너인 그 머독 같은 경우는 뭐라고 진술했냐면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앵커들 대부분이 그냥 트럼프와 선거 부정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다 했다. 자기들이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발뺌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이 사람들은 정말 울면서까지 트럼프 지지를 했지만 다른 앵커들은 사석에서 자기들 방송하지 않을 때는 아이고 선거 부정 얘기 그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다 히덕거리고 얘기했대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막상 온에어 방송에서는 선거 부정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법원에서 현재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팍스뉴스 앵커들이 그 근거도 없는 어떤 이상한 마음 상태가 이상한 사람이 꾸며낸 얘기에 괴 이메일 하나 받은 그 트럼프 측 변호사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선거 부정이라고 엄청나게 힘주어 주장을 했고, 자기들이 사석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게 방송에서는 선거 부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1월 6일 날은 의사당에 폭동 사태가 나고 의원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실제 경관들의 몇 명은 죽고 엄청난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이렇게 현재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메일 하나가 문제가 아니겠죠. 마음속에 이미 트럼프 지지, 이 거짓말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고 한 그 잘못된 집착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팍스뉴스 앵커들 저 나쁜 놈들이다. 야, 미국 국민들 바보 같네. 저런 거 듣고 있으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혹시 저런 거대한 거짓 뉴스와 지어낸 얘기들의 희생양은 아닌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상당수도 저런 식으로 조작된 것에 내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막 극혐, 어떤 한쪽으로 막 치달리고자 하는 이 시기에는 정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실은 무엇인가? 가야 될 곳은 무엇인가? 민주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난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서 섣불리 결과만 우리 편이 이겨야 돼, 우리는 정의롭고 저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치닫다가는 우리도 죽고 나라도 죽고 세계도 죽는다. 이런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미국 정치 소식 319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가 어제 미국에서 못된 것만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짓말하고 없는 조그만한 소식 이야기를 그냥 부풀려서 뻥튀기를 만들고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있는 것 마냥 살을 붙이고, 아무튼 이런 정치 문화보다는 염소 여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마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정의와 지금의 정의는 또 다르듯이, 아무튼 정의에 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모습으로, 알찬 모습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